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버닝썬 사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룹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장은 병원은 다녔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일으켰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포항시가 지진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진 당시 집이 무너졌던 시민들은 일단 집부터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여 원입니다. 4.3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 단 2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영하권 꽃샘 추위가 예상되면서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서울 영하 1도 등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준영 씨는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정 씨가 현재 입감돼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정준영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여러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 씨는 승리 등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문제의 카카오땅에 이 불법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말에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도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불법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찾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정준영 씨와 마찬가지로 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가 과거 음주운전 단속을 돈으로 덮으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았지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만으로도 불법이어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돈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덮으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경찰관의 거부로 실제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은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손인 강모 씨입니다.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바지 사장들로부터 강 씨가 실소유주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162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 소유의 다른 업소들의 탈세 정황이나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자신이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한 불법 영업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6년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는 점을 근거로 탈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사 방법이 중요한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일부에 대해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달 정도 남았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강제 수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2가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뇌물이나 특수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사 주체와 방법입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공직을 떠난 지금 현직 검사의 중대범죄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기기 어렵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 중독성이 강해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이 사장은 치료 목적으로 이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창문으로 비친 병원 내부에서 의료진은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프로포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겁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병원 간호조무사의 말을 빌려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이상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며 병원 측이 관련 진료,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사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사장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입장문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도 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진행 상황을 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수면 마취에 사용됩니다. 깨어날 때 짧은 시간에도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약물 중독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2011년 마약류로 분류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마약수사계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어머니가 범죄 수익금 2억여 원을 들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구속된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 A 씨가 오늘 오전 사건을 담당하는 안양 동안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억여 원을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피해자 김 씨가 붙잡히기 전 맡겨놓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가져온 돈을 보관하다가 김 씨의 변호인에게 털어놨고 변호인의 설득에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 아들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서 시작된 KT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에 대한 폭로까지 나오면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입니다.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KT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 명단에 김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을 압수하셨나요?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KT 전 임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구속됐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KT에 근무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법무팀에 배치돼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검사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또 2015년 홍문종 의원이 KT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직 보좌관들과 지인 등 4명이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폭로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영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든 간에 그 필요했던 부분에서 홍문종 의원 측에다가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지금. 당사자들은 비리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연관된 사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채용 비리는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KT의 채용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가 제자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한 체대에서는 이 외에도 82건의 비위가 추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재판을 막기 위해 한 체대 전명규 교수가 합의를 종용한다는 의혹은 이어졌고 전 교수는 당시 단순한 조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니까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을 숨기려 피해 학생과 부모 그리고 지인까지 동원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측에 피해자 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진로를 거론하는 등 3차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전 교수는 대학의 빙상장을 제자들의 사설 강습팀에 무단으로 빌려줬고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행정, 재정상 조치를 엄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반드시 체육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수시 합격자 명단 문건과 관련한 연세대 감사에서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종목별 모집 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선정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와 연관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죠.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송 준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 주민이 크게 늘어서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끊겼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에 시뻘겋게 녹슨 자재만 수북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 포항시는 이곳을 영구 폐쇄하고 지진 계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배상과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때문에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인구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월 15일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포항 시민 51만 명 모두가 참여한다면 많게는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9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그 재산상 가액 하락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도 준비되고 있지만 주민의 불안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일단 사람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에 만들어진 희망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집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이재민이 임시로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계약 기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은 여기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LH 임대주택에 사는 이재민도 2년이라는 짧은 거주기간 탓에 가슴을 졸입니다. 나한테 할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다. 여기 사는 안에 집도 어디 살 데도 없는데 가라 하고 싶어요. 그게 걱정이지. 땅 걱정이 있는겨. 포항에는 이 밖에 체육관에서 천막살이 하는 이재민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체육관에 아직 100명이나 우리 이재민들이 계시는데 이걸 하루 빨리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서민들이 어디에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송 이야기가 오간다는데 그렇다고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습니다. 일부 노년층과 법 지식이 부족한 주민은 여기서마저 소외될까 두렵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꼭 소송을 해야만이 위로금이나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걸 주는지 싸움을 해야 그 혜택을 주나? 지진 발생 원인이 가려지면서 정부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고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한 정부 조사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면서 공격했고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책임을 돌린다면서 맞받았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포항 지역의 지열 발전을 시작한 게 칼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제대로 된 환경조사도 없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 사업에 나섰다며 선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포항 지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역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남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날선 공격을 벌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책임 전가기 급급합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항 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 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면서 지진 책임을 둘러싼 논란 역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반발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은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개정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도 없다면서 배수진을 쳤는데요. 사실상 여야 4당 공조에서 이탈하기 위한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5시간 경론 끝에 공수처법 개정을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직을 걸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 영향력을 높인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없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선거제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놨는데 다른 당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당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경찰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바른미래당의 입장 같은 것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로 인한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아보고 난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이 좌파 독재를 위한 검은 의도라며 여야 4당 공조를 흠집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의당 이중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새로운 협상안이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이탈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선거제 합의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주 뒤면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4.3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이렇게 두 석을 놓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격전지 창원 성산에서 출정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출신의 도지사와 지자체장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회를 거쳐서 종합행정을 해왔던 자치행정의 경력자입니다. 저 국민에게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당당히 성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까지 모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 1번지이자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국당과의 일전이 예상되는데 이정미 대표는 연일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곳 창원 시민들을 모독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통영 고성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접전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두 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지만 내년 총선을 내다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이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속도를 내는가 했던 남북 교류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는 우선 북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산림 협력 등 지난 한 해 남북 협력 사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과 제재 면제 절차를 논의하는 등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동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교류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복귀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좀 신중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북측에서는 일단 북측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것을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 차례씩 접촉하는 등 연락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천궁 유도탄의 오발 사고는 공군 정비사들의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무기 자체의 결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천궁 유도탄을 정상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상공에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민관군 합동 조사 결과 정비사들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시험용 케이블로 바꿔 끼고 점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빼먹고 발사 버튼을 누른 겁니다. 천궁 유도탄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정상 발사됐을 때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3.5초 만에 공중 폭발했고 로켓이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칭 방식이라 발사대 주변에 있던 정비사 2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춘천 지역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번 오발 사고의 원인이 무기체계 결함은 아닌 걸로 판명된 만큼 공군은 천궁 유도탄을 정상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의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 만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여만 원인데요. 이 낙찰자가 누군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집이 공매에 붙여진 건 지난달 11일. 최초 감정가는 무려 10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고 그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6번째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 원에서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1명이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 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해서 논란이 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이 올해 상반기에 소폭 내립니다.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물려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시가총액 15억 원이 넘는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해오던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험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현행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 세율은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내립니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또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 사이에 발생한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증권거래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인하가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는 단계적인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조 원이 거쳤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거래세 인하로 올해 1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양도세, 과세 확대 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 봄의 4번째 절기 춘분이었는데요. 내일 출근길엔 따뜻한 겨울옷 입으셔야겠습니다.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예상되면서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는 절기 춘분이지만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인데 찬바람 덕에 도심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는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해 서울 등 중부지방은 8일 만에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부 내륙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져 0도 안팎으로 나타나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등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비롯한 일부 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절기 춘분을 무색해 한 봄 시샘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고 주말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또 한 차례 봄비나 눈이 내리는 등 당분간은 변덕스러운 날씨의 심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나오는 이른바 날림먼지가 서울 초미세먼지의 5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먼지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공공주택 택지 조성공사 현장 주변 도로입니다. 공사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달리면서 날린 뿌연 먼지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흐릿하게 알아볼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다, 먼지. 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땐 반드시 바퀴를 씻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부근 도로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작동하는 거를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고.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지금 시켜보세요. 작동되나? 굴착기가 작업할 때마다 자욱하게 먼지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는 사람이나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진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할 토사는 곳곳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날림먼지 방치 현장인데 29곳이나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비용 절감이라던가 편의성을 이유로 그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 발령됐을 때 적발됐습니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게 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민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정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작년 2월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2년여 만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회피할 수 없었다면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맡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마련한 후 모두의 의지로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면 끝내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결 방안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구를 만든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부터 업계, 정치권, 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에 중국 등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은 인맥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보아우 포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나 다른 지도자들을 만나서도 자연스러운 협의를 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연목 구어를 사용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반 전 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반 전 총장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의 결정은 곧바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환될 정도로 무게감이 클 것이라면서 반 전 총장이 여야를 넘나들며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 사건 희생자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 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재판은 조만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절에 들어가서 시주돈 2천만 원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범 시스템이 허술한 점을 노렸는데 과거에도 이미 여러 번 같은 범행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불당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불전함을 살피더니 이리저리 굴려 현금 뭉치를 빼냅니다. 56살 이모 씨가 절에서 시주돈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절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서 잠겨 있으니까 주먹으로 쳐서 이렇게 문이 안으로 이렇게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고. 이 씨는 이렇게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전국에 사찰을 돌며 현금 2,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부분 사찰에는 CCTV나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다는 걸 노렸습니다. 또 의심을 피하려고 매번 차를 바꿔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절이 의심도 덜 받고 발각이 되더라도 절에 이제 기도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절을 선택한 것 같고.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또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얼굴 없는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손짓을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들어갑니다. 손에는 주황색 종이 가방이 들려 있는데요. 이 두 사람 과연 왜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이 남성은 종이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가방 안에는 좋은 데 쓰셨으면 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신문지로 싼 1,000만 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현금 뭉치가 있던 걸 알게 된 직원이 나가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부부로 보이는 이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일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백발이지만 정정해 보이는 95살 김영환 할아버지가 행정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재판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해주지만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보상에서 배제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보상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 협상대표의 직무유기인 만큼 지금의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보상금 지급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한 김영환 할아버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국내 동원자들, 일제 강제 동원자들 국내 국위로 구분해서 차별을 합니까? 똑같은 조건하에 같은 고상을 했는데 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국민을 차별하는 말이에요. 너무도 억울해요. 그건 참 정부가 잘못한 것이죠. 5.18 민주화운동 때 총을 맞아 숨진 시민 가운데 47명이 헬리콥터 사격 피해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김희송 교수는 지난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경기관총 사망 피해자 47명을 기타 사망자로 분류한 건 헬기 피격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기관총은 5.18 때 헬기에 장착된 M134 미니건이나 M60 기관총과 총상 형태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에 걸친 복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작업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미륵사지는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입니다. 해체부터 복원까지 20년이나 걸렸고 22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재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석탑의 본래 모습을 찾는 복원의 책임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추정에 의한 복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옛날 모습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복원이 마무리된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축석 방식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복원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이 바뀌었고 그만큼 작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뀐 결과 석탑은 2층까지는 새로 가공된 석재를, 3층부터는 원래 탑에 있던 석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돌 쌓는 방식을 바꾸면서도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서 없이 그날 필요한 석재를 현장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석재 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충전재를 황토를 배합한 무기 바인더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증은 없었습니다. 자칫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륵사지 석탑의 구조 안정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가야 시대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세계유산분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을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되면 내년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2021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네갈 출신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중학생들이 탄 버스를 납치해서 불을 지르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를 몰래 숨긴 한 중학생의 기지로 큰 참사는 면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외곽, 뼈대만 남고 다 타버린 스쿨버스가 위험천만했던 납치 상황을 보여줍니다. 세네갈 출신의 40대 운전기사 사인은 중학생 50여 명과 교사 2명을 태우고 등교하던 도중 갑자기 크레모나를 벗어나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용의자는 정부의 난민 정책에 분개하며 버스에 탄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교사들을 시켜 손도 묶었습니다. 40여 분간의 버스 납치는 중학생 1명이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며 저지됐습니다. 교사가 일부러 느슨하게 결박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추격전을 벌이던 버스가 경찰 차단벽에 막히자 용의자는 버스에 불을 붙였고 경찰은 즉각 구출에 나섰습니다. 여러 명이 화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을 건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직후 더 이상 난민들의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Lui, l'autista, avrebbe detto che voleva compiere questo gesto dimostrativo per i morti nel Mediterraneo. Questo è quello l'ha detto quando è stato tirato giù dal mezzo, è stato chiesto perché hai fatto questo, per i morti nel Mediterraneo. È la prima frase che ha detto.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면 속에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지난해에만 2,2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난민선의 입항을 막는 등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이 사이클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호주 북부에도 초대형 사이클론이 접근하면서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사이클론 트레버가 오는 23일 호주 북동부 카펀테리아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민관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클론이 호주 그루트 아일랜드와 보롤룰라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주민 만여 명 중 5천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에 있는 화학공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 장쑤성 옌청시 천자강 화학공업단지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3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는 이유 대부분이 제품 이상 때문입니다. 킥보드를 사기 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와 인증번호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킥보드를 출전할 때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을 멀리 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 이자율이 기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30일까지는 매일 체납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냈고요.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방침으로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곳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를 해 처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이나 콩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곡류와 콩류에 곰팡이가 피면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세척이나 가열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일단 피면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란 테헤란 의대 연구팀이 지난 2004년부터 17년까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인데요.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의 발생률이 평균 90%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뜨거운 차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암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모레부터 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북 순환 관광버스를 운행합니다.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여행하는 상품인데요. 계절별 인기 관광지와 생태 관광지, 또 체험 관광지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당일 다시 돌아오는 코스의 경우 성인 1인당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 순환 관광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네?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뭘 챙겨주었죠?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챙겨주고 사업이 취직시켰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리께 제가 묻습니다. 이 항공사란 어떤 항공사를 말합니까? 이스타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위법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위법인지를 알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위법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학의 2차관 사건 나오고 나서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때문에 거론되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셨다고. 뭐가 문제죠? 혹시 뭐 보고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뭐가 문제죠? 근데 외압을 뭐 의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에서 외압받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죠? 뭐 혹시 뭐 진상조사위나 이런 데서 물어보거나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응해요? 문제를 얘기를 해야 응하지. 뭐가 문제죠? 작년 10월 24일경 입원했던 문다희 씨 건강보험급여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건강건보 이사장은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합니다. 개인정보라며 정부가 나서서 숨겨줄 게 아니고 뜻이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인지요? 네,
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살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 이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던 정준영 씨,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정리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죄드립니다. 이걸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영상으로 잠시 좀 짚어봤는데요. 먼저 그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네. 이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동영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는 이제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카톡이라든지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보관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걸 파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이 압수를 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이제까지 한 행태, 특히 2016년도랄지 또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관련돼서 조사받았는데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왔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좀 특성이 일반적 범죄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와 성관계 맺은 여자들에 대해서 뭐 술을 먹인다랄지 아니면 약물에 취해 있다랄지 잠자는 걸 또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유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이객감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범죄 특성상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 측의 어떤 법익 침해 가능성. 네. 이것은 사실은 정준영 씨가 만약 구속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막 그러면서 제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네, 앞서 뭐 버닝썬 대표죠. 이문호 씨 구속에 실패하면서 경찰로서도 이번 그 영장 구속이 더 절실했을 텐데 이번 구속의 의미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사는 꽤 오래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떤 주요한 성과, 사실은 뭐 구속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찾는 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비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준영 씨 구속을 통해서 특정한 형태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형태가 되니까 어떤 동력을 찾는 부분이 있고, 실제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해당 증인들한테 일정 정도의 압박을 가해갖고 진술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방어 전략을 짜는 것까지는 그들의 권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정준영 씨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그 뭐 입장문을 이렇게 냈어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기관과 뭐 일체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법원이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게 좀 고려가 됐을까요? 이런 일단 뭐 범죄 혐의 자체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물론 뭐 증거인멸 자체도 중요하고 또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반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전에 물론 두 번에 걸쳐 무혐의는 받았지만 거의 면책을 받았지만 결국
이 범죄의 혐의 자체를 보면 피해자가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촬영한 그 수위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걸 유포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은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서 이제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정준영 씨의 어떤 구속이 번인성과 관련된 이제 최초의 구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번인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몸체는 뭐 승리, 유리홀딩스의 유인서, 그다음에 번인성 대표인 이문호 대표 이 세 명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성범죄와 관련된 몰카와 관련돼서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어떤 본류에서 보면 좀 사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를 구태여 부여하자고 한다면 일단 경찰 유혹과 관련된 부분, 성매매와 관련 부분, 그다음에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준 씨가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외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사실 자체는 경찰에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네. 그럼 경찰이 이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고 또 추가적인 목격자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디지털 증거랄지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분석관님, 지난 2016년에 그 당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인에게 죄송한 척 하고 올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걸 보고 이번에도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한테 연예인들의 기자회견은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특히 이제 연기자들은 표정을 감추는 훈련을 굉장히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네. 정준영 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서 그 감정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전의 맥락을 찾아갖고 이것이 실제 울음이 나와야 될 때 울음이 안 나오거나 또는 안 나와야 될 때 울음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감정선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정준영 씨 같은 2016년에 전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의 사과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무표정하게 하지만 말이 빠릅니다. 예. 사실은 그것과 감정이 연결되는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정성이 드러나겠죠. 네. 거기서도 진짜 그렇게 안 한다면 지금도 악어의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진심이 담긴 사과였는지는 이제 정준영 씨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뭐 많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뭐 불법 촬영이라나 몰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3년 전에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지금 입건이 됐어요. 이 사건은 이제 201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여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도찰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정준영 씨한테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제출하지 않고 이게 고장이 나서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그래서 거기에 복원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곳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데이터 복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휴대폰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그걸 송치를 했고 또 이런 사건의 특징은 몰카 관련된 특징은 원래 본 동영상이 없으면 기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 서로 합의해서 자진해서 찍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아니다. 이건 난 몰래 촬영을 당했다 하는데 몰카로 찍힌 그 동영상을 보면 이게 의사에 반해서 찍혔는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찍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전화를 해서 그것이 복권이 안 된다고 확인서를 써달라 해놓고 그거 휴대폰을 받지 않고 또 아니면 확인한 복원 데이터 복권 걸 받지 않고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그 경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언론은 직무유기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포렌식 업체에게 통화를 했는데 네. 이것이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불가능하다 했다고 아마 수사보 형식으로 써서 네. 기록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 수사보고는 허위죠. 네. 그렇죠.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 추가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할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으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정준영 씨 변호인 역시 지금 입건이 됐죠? 예. 그 변호인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그 행동에 일종의 공범을 했을 수 있다. 네. 말하자면은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은 경찰관은 허위 안 된다고 포렌식 업체에 얘기를 한 거고 해달라고 한 거고 그 시간 선후차의 부분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있어야지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규모 자체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승리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정준영 씨가 구속된 이유 중에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도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물론 뭐 피해자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직접적 피해자, 간접적 피해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합의 자체가 양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리고 정준 씨가 물론 전에 뭐 의심스럽죠.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처벌 받아야 하는데 결국 뭐 무혐의 되고 한 번은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이제 전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몰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 없이 초범이면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이제 관대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지금 이 사건에 보면 피해자가 한 10명이나 되잖아요. 네. 이게 촬영에 그치지 않고도 유포까지 했잖아요.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설사 10명과 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건은 뭐 집행유예랄지 관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네. 단지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선고될 텐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승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 24일 만에 승리 변호인이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카톡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 중에 오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자, 승리의 성접대 관련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 24일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3년 전에 승리가 직원에게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면서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지시를 했고요. 자, 이게 좀 방송에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주는 애들로라고 카톡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가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한다. 잘 노는 애들이 오타가 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죠. 분석관님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이제 남성이고 흔히 말하는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명한 게 뭐냐면 사실은 대상도 여사친이다. 여자 사람 친구다. 그러니까 맥락상 그 여자분과 쇼핑도 같이 해주고 쉽게 말하면 역할 대행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건 아니다라고 맥락상 흐름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 과정은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 이 어떤 형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여사친인지 아니면 여사친을 가장한 어떤 돈 많은 아니면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것의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맥락을 안 따지고 이 얘기를 그냥 단순히 오타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맥락상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사친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앞뒤로 한다. 뭘 잘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노출된 거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좀 그런 것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겠죠. 네. 그 승리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도 보도들이 이제 대화 앞뒤가 누락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버닝썬 사태가 이제 카톡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카톡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 언론을 비롯해서 막 경찰 할 거 없이 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이건 마치 자기들끼리 어떤 바보 같은 행동, 치기 어린 행동 아니면 농담한 그런 내용으로 이걸 굉장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방송에 그러면 부적하지만 잘 주는 애들을 마치 잘 노는 애들이 오타라고 했는데 네. 이 오타 주장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
잘 주는 것은 지읒을 시작하죠. 그다음에 니은이죠. 그건 옆에 있는 그런 받침이 아니에요. 갤럭시가 됐건 아이폰이 됐든 간에 네. 이게 열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타치 굉장히 어렵고 경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 뭐 그냥 농담으로 하면서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했다. 이게 지금은 카톡과 관련돼서 있는 모든 것들 성매매랄지 마약과 관련된 부분, 경찰 유착과 관련된 부분 그런 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농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아니면 오타를 쳤다. 그렇게 하죠. 굉장히 이거 자체를 그냥 경시하면서 사건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마 경찰 단계에서도 저런 얘기를 그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네.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체를 우리가 장난을 했다고 하면 뒷받침을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승리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런 해명이 나온 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거든요. 시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아봤더니 뭔가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해명에 적극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죠. 맥락을 빠져보니까 앞뒤 부분에서 이걸 맞출 부분에서 경찰도 안 가지고 있다. 하필 또 근데 이 유착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총경이면은 사실 아니할 말로 여러 가지 연결해서 사실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해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실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타가 난다 하지만은 자기는 진짜 오타 쳤다라고 하면 우기면은 사실은 그것은 물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물적 증거에 대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걸 알아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 승리 변호인의 해명 중에서 뭐 성접대도 절대 아니고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또 코카인 투약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보자와 대질, 거짓말 탐지기든 뭐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궁금한 점은 코카인 투약 의혹이 한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제보자의 제보만으로 그리고 이런 대질 조사라든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만으로도 혐의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일반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 소변이 됐든 이제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기소해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상당히 오랫동안 길러왔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마약 성분이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을 어느 정도 특정이 돼요. 근데 이제 승리와 관련돼서 이제 뭐 머리에서 특히 모발, 이제 소변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 감정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해외 코카인 흡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지나서 검출이 안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코카인을 흡입한 장소 그리고 그 물건 그리고 그게 흡입한 것이 코카인인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질 조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는 이제 대질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거짓말 탐지 조사를 했는데 만약 승리 씨가 거짓말이 나왔다. 그럼 본인에게 그건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면 결국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증거로 따지면 이제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간접증이나 정황 증거가 합쳐져서 명백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다고 한다면 유죄가 되겠지만 단지 카카오톡에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있을 뿐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유죄로 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간접 증거로서 증거 가치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좀 세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원래 이 사건 자체가 초기부터 뭐 소속사라든지 연예인들의 부인이 강력한 부인이 있었지만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혐의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정준영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던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그러니까 원래 불법 촬영 그리고 유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혐의가 추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당시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것이 이제 공개가 안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경찰관을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네. 소위 말하면 뇌물 공여 혐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경찰관은 뇌물을 뭐 안 받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입건하는 형태로 됐는데 사실은 그 상황도 안 나온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음주 관련된 사실 자체가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연결이 되면 사실은 그것은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사실은 지웠는지 그걸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네, 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그 최종훈 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윗선까지 보고가 안 됐다. 보통 이런 유명인이 적발이 되면 최소 지방경찰청까지는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누군가 중간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경찰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정보 보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일어난 중에서 특히 뭐 유지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정보 보고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약에 정말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밑에 성원에서 일단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깔아뭉갰다. 네. 그리고 왜 깔아뭉갰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착관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어떤 뭐 골프를 쳤다랄지 아니면 경제의 대가를 받았랄지 경제의 대가를 받았다랄지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의사만 표현을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뇌물은 단지 공유하겠다고 해서 뇌물 공유 의사 표시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뇌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의사만 표현하더라도 그건 죄가 돼요. 그리고 형량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경찰한테 200만 원 주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은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최종원 씨를 입건을 해야 돼요. 그때. 예. 근데 그 의사를 표시했을 때. 바로. 근데 지금 보면 단순히 거절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입건을 안 했을까?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 감아줬을 정황으로 볼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연결이 있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봐줬는데 그거를 입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검은 유착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유리홀딩스의 유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그 신병 확보가 큰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너무 좀 더디죠. 예. 왜냐하면은 유 대표는 모른다 전략이죠. 우리는 뭐 좀 방송상 그렇지만 우리는 바보였다라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종의 그 사람을 호가호위해서 허세를 떤 것 정도 카톡상 허세다. 실제로 그래서 된 게 뭐냐? 아니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된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흔히 말하는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의 큰 힘이 직접적으로 작동한 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동한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모 총경 같은 사람의 힘이 직접적으로 어떤 마디마디마다 구체적으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수사가 유모 씨와 당시 뭐 이 대표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진술마다 차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지금 상태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되면서 화려한 연예인의 추락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뭐 주목을 끌고 있지만 사실 이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공권력의 유착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본질적인 부분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좀 수사가 제대로 이 부분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의문을 낳고 있는
이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 먼저 오늘 그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안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네, 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석가님, 그 지금 사라졌던 5억 원의 일부 행방이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반액이죠. 2억 5천만 원. 근데 원래는 한 1,800만 원 정도는 김 씨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2억 3천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된 것이 변호인의 설득을 통해서 얘기됐다고 하는데 그의 모친이 가지고 직접 안양동안경찰서로 들어와서 네.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여동생의 차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을 텐데 그땐 못 발견하고 이전에는 계속 진술만 따라가다가 네. 사실 헛다리 짚은 꼴이 돼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제만 해도 저 피의자 김 씨가 자기는 5억 원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공범들이 가져갔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억울하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루 만에 완전히 지금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사실은 어디부터 거짓말인지를 지금은 가늠 못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자기는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동포 공범들이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예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공항을 통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앞부터 다시 이 사람의 진술을 다시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나머지 돈도 어디에 숨겨놨을 수도 있을 본인이 숨겨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중국 동포한테가 가지고 갔다는 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그리고 오늘 또 김모 씨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위조된 영장으로 이희진 씨 부모 자택에 들어갔다. 그렇죠. 네, 네. 유죄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사관 행세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아마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미스터리나 의혹이 안 밝혀진 이유가 이 김 씨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 범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네. 수사를 사체를 유기하고 이런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데 거기다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유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동출입문이 있고 현관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동출입문은 뭐 일반 아파트 주민을 따라서 들어가고 동출입문에 있다가 이희진 씨 부모가 오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집안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뭐 취조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희진 씨 부모가 굉장히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살해하면서 폭행하면서 이제 살해가 시작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조된 압수수색 영장까지 유조하고 그럴 정도 되면 이건 얼마나 치밀했는가 이제 그거를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범행의 어떤 방법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불리한 것은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네. 일부에서만 뭐 진술을 하는데 유리한 부분은 자기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그때는 가진지도 몰랐다. 그리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결국 발견을 했는데 중국 동포 3명이 알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2억 3,800만 원이 어머니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 여동생의 트렁크에 숨겨놨다가 어머니가 변호사의 어떤 설득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근데 본인이 그 사체 유기도 왜 냉장고에 이희진 씨 아버님만 해서 옮겼나
또 왜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렀는가? 이런 또 이거 관여된 사람들이요. 쭉 보면 벤츠 차량을 훔친 것까지 하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력 사건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흥신소 직원도 만나고 뭐 이런 걸로 한 거 보면 또 다른 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범죄 정황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조 영장을 준비할 정도로 그리고 수사관을 사칭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지금 그 피의자 김모 씨가 주장하는 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공범들이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또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그 사체의 상흔을 먼저 봅니다. 그럼 사체의 상흔이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상흔과 사실은 그 어떤 근육이 큰 힘을 가지고 쓰는 사람의 방향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교하게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의 말과 실제 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경찰은 그걸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뭐 자기를 안 죽였고 어떻게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큰 규모의 계획성은 존재하는 건 맞는데 네. 나머지의 다른 부가적인 계획성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충해 쓴 어떤 공범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 씨가 범행 이후에요. 흥신소에 꾸준히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미스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범행 전에도 이제 흥신소에 계속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16일날 신고가 돼서 17일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에도 편의점에서 흥신소 직원을 만나러 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흥신소 직원으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을까? 그다음에 이 사건 살해 행위를 강도 살인을 한 다음에도 흥신소 직원을 왜 만났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진 씨 아버님의 사체를 평택에 있는 창고로 가서 은닉을 했잖아요. 예. 유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평택 창고 자체도 살해를 하기 전에 한 게 아니고 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월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보고 또 다른 범행을 획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게 이희진 씨 동생인 이희문 씨와 관련된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가티 차량 판매 대금이 15억 중에서 5억밖에 자기들이 강도 살인을 확보를 했잖아요. 나머지 10억을 또 더 탈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흥신소하고 계속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파일러 공부를 할 때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건 그 이 어떤 계획 단계마다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신소한테 주고 그러니까 계획은 자기 머릿속에 다 짭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불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들킬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니할 만한 그 사람은 미국 소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계획은 짰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실행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스터리는 남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계획 실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스터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또 그거 이제 실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좀 지금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한국적 상황이죠. 있는 거죠. 계획은 미국에서 공부받은 대로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적인 흥신소를 동원해야 된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석관님, 관련 보도 중에 또 하나가 중국 동포 3명이 사건 한 달 전부터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는 또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이게 이중 더블 펠로니 머더라고 있는데 강도 살인인데 동기가 침해된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강도살인을 계획하고 누구를 고용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주범이 돼서 이 사람을 고용한 형태가 이제 이중동기살인 형태가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국에 간 사람들의 계획성과 관여성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이제 피의자의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돈을 왜 그동안 경찰은 못 찾았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돈을 집에 넣는 사람은 없겠죠. 네. 뭐 당연히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에 놓은 것은 사실은 이런 걸 압수수색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이 봐야 되는 건데 그 못 따라간 거죠. 피의자 주변인을 당연히 좀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집중적으로 통신 기록이 남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으면 통신 기록이 많이 집중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불비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요. 이희진 씨 형제가 이제 수백억 대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슈퍼카 부가티를 처분할 수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좀 약간의 허점이 범죄 수익으로 그러니까 범죄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징벌적인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징벌적으로도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억 범죄 수익이 50억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확대가 됐다 하면 뭐 500억, 뭐 1000억, 그리고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범죄인의 재산에 대해서 다 추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에 의해서만 한정하게 돼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추징 보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판결로 그걸 몰수나 추징할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희진 씨 동생이 한 61억 정도를 갖다가 해방금 공탁이라고 해요. 이걸 풀기 위한 공탁. 공탁 그러면 일종의 가압류인데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가티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부가티 자체가 또 이희진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또 그 해방금 공탁을 해서 추징보전 명령을 한 걸 풀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칭다오의 도망간 킬러들, 3명이죠, 공범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어떤 핵심 키가 될 텐데 이제 경찰이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수배 요청을 하려고 하면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일단은 중국에 통보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아마 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너무 인적사항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잡히게 되면 국제 이제 사법 공개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 한국에 송환을 해야죠. 송환을 한 다음에 추궁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에 잡혀 있는 김모 씨의 진술의 어떤 진위, 왜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제 이런 우리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의문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립니다. 제 말이 잘 전달되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해 여성입니다. 진술을 할 때 바로 옆에 가해자가 있고 그 와중에서 진술을 하고 제가 진술을 할 때 비웃으시고 그리고 저만 여자 수사관이나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다 남자분이시고 다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전에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언론인 3명과 정치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용기를 내어 경찰에 더 이상 많은 여성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나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전 가만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도였습니다. 동영상의 여성이 저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 민원실에서 연락 도중 김학의 얼굴이 또렷이 캡처된 동영상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저희 가정의 친구들을 훔치면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면 원래 검찰 조사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등 가해사의 조사 검사님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출장 조사 대신 청사로 소환한 겁니다.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피해 아동에게 2시간 동안 4차례나 반복 진술. 우리한테는 상당한 상처로 남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는 일어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항소를 했다기에 좀 약간 놀랐습니다. 아빠 어디 가냐고 그래서 법원에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해해요. 아직도 안 끝났느냐.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편하니까 가족들도 보기도 그렇고 지금 본인도 지금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불편해하시니까. 언제쯤 끝나요? 여기서 일단 철수해 주세요. 얘기를 해보고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우리 저 받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고 잘못까지 가는 것을 많은 학생 권력자들에게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까?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2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부산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오후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대표팀 김진수에 이어 정승현도 부상으로 대표팀을 하차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승현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진단을 받아 대표팀에서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정승현이 소집부터 햄스트링이 좋지 않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집에서 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볼리비아,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은 수비진에서만 2명이 부상으로 중도 하차하는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정규리그 1위 KB가 삼성생명을 누르고 먼저 1승을 올렸습니다.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도 시작됐는데요. 역시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이 도로공사를 따돌리고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KB와 삼성생명이 13년 만에 챔프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차전은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정규리그 1위 팀 KB의 완승이었습니다.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서도 5승 2패로 앞섰던 KB는 스피드는 물론 국보급 센터 박지수와 손튼이 버틴 높이에서도 삼성생명을 압도했습니다. 전반을 52대 42 10점 차로 앞선 KB는 3쿼터 한때 넉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골밑과 외곽에서 잇따라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 차를 더 벌려 22점 차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은 너무 잘 됐는데 수비에서 75점을 줬다는 건 정말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조금 내일 조금 맞춰보면서 좀 더 견고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06년 여름리그 우승 이후 1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삼성생명은 하킨스가 26점, 김한별이 12점으로 분전했지만 4쿼터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역시 챔프전에 돌입한 여자 배구에서도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이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흥국생명은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선 4세트 한때 16대 21로 뒤져 5세트 승부가 예상됐지만 해결사 이재영의 연속 득점으로 26대 24로 승부를 뒤집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동료들끼리 포기하지 말자고 꼭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코트장에서 끈끈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GS 칼텍스를 힘겹게 꺾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디펜딩 챔피언 도로공사도 역시 바닥난 체력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번 주말 대장정에 돌입하는 프로야구 10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팬과 함께하는 미디어 데이를 열고 올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재치 넘치는 입담 대결 속에 각 팀의 감독들은 올 시즌 출사표를 던졌고 선수들은 여행과 샴페인 파티, 불우이웃 돕기 등의 우승 공약을 내놨습니다. 23일 일제히 열리는 개막전 선발 투수도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왼손 에이스 김광현과 양현종을 제외한 8개 팀은 모두 외국인 에이스를 내세웠습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